자, 봅시다. 비록 별만한 가치가 없는 수업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전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었다. 그건 바로 어디였냐면은 류큐 왕국이었어요. 그죠? 매년마다 명나라에게 조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이 명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번 나라가 바로 류큐 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나라는 정성공 세력,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해금령과 청계령을 내림으로써 동아시아의 무역이 크게 위축이 됐지만 정씨 세력이 복속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해제하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장사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이들은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를 많이 갔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은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서 일본 은 유출이 과다해지게 되자 에도마쿠는 그것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한테 무역량을 미리 정해놓은 입항 허가서를 써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신패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선과 명청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의 형태를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따라갔던 역관과 사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역행위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은 은 생산량이나 사용량 자체가 많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행무역에 가서 명청의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은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어디를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명청 사이에서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조선과 일본의 무역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있어서 조선이 가장 신경 썼던 변수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외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밑줄 칩시다. 고려말 조선 초에 한반도에 침략했던 외구의 피해가 무척이나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외구 부분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고려말 조선 초 한반도를 주로 침략하고 약탈했던 외구는 전기 외구에 해당하나요? 후기 외구에 해당하나요? 전기 외구에 해당하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하루에 배울 게 그렇게 많은데? 아니 쌤. 그만할게요. 전기 외구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런 내용도 수업을 했어요. 이 전기 외구의 근거지는 스시마였다, 대마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외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대마도 스시마의 경우에는 작은 섬인데다가 거기는 굉장히 땅이 거칠고 척박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은 늘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주로 많이 약탈했던 게 스시마에서 발생했던 외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에서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쓸 필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남의 땅을 쳐들어와서 약탈해가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응징을 해야죠. 그죠? 밑줄 칩시다.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원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외구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데는 성공했던 것이 대마도 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외구들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마도에서 외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식량 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마도의 식량 생산이 부족한 한 지금 당장 외구를 때려잡는다고 한들 앞으로 또다시 외구가 발생하기 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남해안에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줍니다. 그게 바로 삼포의 개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산포, 내이포, 연포 세 군데의 항구를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포는 오늘날 부산항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이포는
경남 진해를 말하는 것이고 연포는 울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해안에 세 군데의 항구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너네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살아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거주와 교육을 따로 허락해준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외관이 되겠습니다. 삼포에 일본인들의 거주와 교육을 허가해준 관사 삼포에 외관을 설치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삼포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외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거 있나요? 없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기억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은근 재밌네. 자, 그런데 이 삼포와 외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은 과연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고 싶은 만큼 사고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무역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포를 열어주고 외관을 설치해 준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일본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디까지나 그렇죠. 외구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너네가 식량이 부족해서 약탈짓 해놓은 거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교육을 베풀어 줄 테니 약탈하지 말고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사 먹어 가라 라고 어느 정도 허용해 준 게 바로 당시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무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조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조선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대해서 일본 상인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밑줄칩시다. 삼포외란 또는 삼포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어요. 15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것도 앞에 부분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그죠? 못하겠지? 날로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날로 새로워지다라는 뜻인 거 아니에요? 네, 신라는 나날이 새로워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가 아니라 매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신라 동아시아사라고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고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워서 이렇게 딱 했는데 내 책상에 그때 이제 캠브리지 중국사라고 하는 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역사 시리즈물이 있거든.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저거 괜찮네 싶어가지고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라고 지었어요. 사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삼포외란이라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자, 조선이 삼포를 개항해주고 외관을 설치하게 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지? 자, 그런데 이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자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교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외관을 설치했을 때 조선 정부에서 허용해준 인원은 100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넘는 모습을 보고 딱히 뭐라 하지 않았어. 왜 그랬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에게 무역을 허용해 준 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 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장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하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조선 정부도 슬슬 이러한 어떤 일본인들의 증가, 교역의 증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까지 원래 세금도 잘 안 걷었었는데 지금부터 세금 철저하게 내야 된다. 일본인들에 대한 세금 제수 철저하게 하고요. 야, 100명만 들어와서 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들어와서 살고 있어? 나머지 나가. 이런 식으로 거주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 만도 한가요?
화날 만도 하지 않을까, 그지? 안 될 거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던가.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지? 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조선 정부가 우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서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마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다이묘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나중에 대마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시 삼포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는 앞으로는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역량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줄여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량은 더욱더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누구였겠니?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죠. 대마도 사람들이에요. 무역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또 조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밑줄 칩시다. 에도막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교가 재개되어 그게 바로 1609년에 맺어졌던 기유약조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후에 일본은 구리, 유황, 향신료 이런 것들을 팔았고요. 조선은 쌀, 인삼, 목련, 서적 이런 것들을 일본에 팔았습니다. 자, 요게 조선과 일본의 무역의 모습인데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했던 곳은 어디였던 것 같나요? 바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어디예요? 대마도 스시마잖아, 그지? 그래서 밑줄 칩시다. 스시마번은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교류와 무역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시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사스마 번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배우려면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번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세워진 무사 정권, 그게 바로 에도 막부죠,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웠다고 해서 도쿠가와 막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도 막부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일본을 다스렸느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른바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일컬어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일컬어서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중앙. 자, 에도 막부의 수도 어디였죠? 에도 막부의 수도 어디인가요? 에도예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의 수도. 자, 날로 새로운 나날이 늘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아시아사예요. 에도, 오늘날 도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도 막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에도와 그 주변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에도 막부라고 불렀어요? 에도에 뭐가 있으니까? 무사 정권인 막부가 있으니까. 막부의 최고 통치자인 누가? 쇼군이 있으니까 그게 에도 막부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에도와 그 주변은 거기에 있는 막부와 막부의 최고 통치자인 쇼군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이 에도 지역의 경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기 전부터 다스려왔던 땅이야. 그러니까 막부를 세우고 쇼군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도쿠가와 가문이 직접 지배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앙이 아닌 에도와 그 주변이 아닌 나머지 일본의 지방 곳곳을 누가 다스렸느냐? 그것은 센고쿠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이묘가 그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센고쿠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방 곳곳에 마치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와 같은 다이묘라고 불리는 강력한 무사와 그를 따르는 무사들에 의해서 지방 곳곳이 지배되는 시대가 센고쿠 시대였다. 그리고 그들끼리 일본 내 패권 다툼을 하던 시대가 센고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일한 게 누구였나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죽고 그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였죠. 아, 정말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리기 부끄럽다 진짜. 어떡하면 좋지? 얼마나 선생님이 수업을 개판을 했으면 애들이 이러고도 기억을 못할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하루빨리 월요일이나 쉬는 날들이 연속으로 겹쳐서 3반이 진도가 제일 빠른 반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유튜브 영상을 안 찍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직접 지배한 것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센고쿠 시대 통일은 어떤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전히 지방 곳곳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다이묘가 다스리고 있었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방 곳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이묘들에게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낸 것으로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기억은 나나요? 얘기하면은? 네. 자, 그래서 그런 구조가 에도 막부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중앙은 막부와 쇼군이 통치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그 각각의 다이묘들이 통치하는데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통치하는 영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거를 번이라고 불렀어요. 초슈번, 사스마번, 저기 뭐냐 거기 나와 있는 쓰시마 번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부르느냐? 중앙은 막부가 지방은 다이묘의 번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센고쿠 시대랑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닌가?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졌을까? 차이가 있다면요, 막부와 쇼군은 그 이전의 다른 다이묘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다이묘들을 무엇하는 걸까? 강력하게 다른 짓 못하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센고쿠 시대와 에도 막부의 차이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을 했어요. 뭐 산킨 고타이 제도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은 다이묘에 의해서 통치가 되지만 다이묘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막부의 쇼군에게 충성을 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의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게 바로 막번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는 봉건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중앙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봉건제라는 이런 설명이 붙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쓰시마 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요, 에도 막부가 조선과 외교에서 파는 거 전부 다 쓰시마 번한테 위임 맡겨버려요. 니네가 제일 잘 알고 니네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이해관계가 크니까 니네가 앞으로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쓰시마 번에다가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통신사를 에도 막부로 보낼 때에 통신사를 맞이하고 안내하고 에도까지 이제 함께 가주는 사람 역시 쓰시마 번의 관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산 외관에 4,500명의 스시마인들이 거주하고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 스시마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와 무역의 창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못 가봤어요 아직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정말 대단히 볼 거 없는, 대단한 볼거리가 있지는 않은 그냥 평범한 조그마한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근히 꽤 많이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은근히 꽤 많이 갔었어요. 왜 많이 갔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값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외국이 바로 스시마 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외국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면세 쇼핑을 할 수가 있죠. 가장 적은 돈으로 면세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대마도 관광이기 때문에 은근히 사람 되게 많이 갔던 곳이 대마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2009년에 없어진 걸로 아는데 KBS에서 옛날에 했던 그 예능 프로 있었어요. 스펀지라고.
기억나나요? 스펀지? 되게 별거 아닌 조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연예인들은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프로 있었잖아, 그지? 알고 봤더니 그것도 원래 일본 예능 그대로 뺏겨서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예능 뺏긴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예능 되게 많이 뺏기고 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 스펀지에서 선생님이 옛날에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뭐였냐면은 이 대마도에 살고 있는, 스시마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인터뷰였어요. 자, 일본어로 친구 뭐라고 하나요? 일본어로 친구 뭐라고 하나요? 여기 일본어반 아니야? 동아시아에서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도 기억 못하는 거였어? 네. 네, 일본어로 친구 뭐라 그래, 친구? 진짜 몰라? 다른 반 다 대답했어. 심지어 중국어반도 대답했어, 얘들아. 자, 일본어로 친구 토모다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토모다치라고. 토모다치라고요? 자, 근데 그 대마도 할아버지한테 친구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대마도에서는 친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본어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옛날부터 토모다치를 친구라고 불러왔다. 그리고 그것을 대마도 사투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말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대마도는 사실 한국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3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배울 게 많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지? 날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죠? 네, 자 봅시다. 일본의 무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밑줄 칩시다. 담합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무로마치 막부 때 일본은 명나라하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나요? 네. 요거는 다른 반도도 대답을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얘기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던 가마쿠라 막부가 이후에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되면서 막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불만을 이용해서 권력을 되찾으려고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그에 동참했던 대표적인 무사가 누구였냐면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힘을 합해가지고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다이고 천황은 천황권을 회복하고 싶어 했고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막부를 세워서 쇼군이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둘이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겨서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였어요. 자, 그런데 고다이고 천황이 그걸 인정하나 안 하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남쪽 요시노로 도망가 버리죠. 자, 고다이고 천황을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죽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 왜? 천황은 일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성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고다이고 천황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자기 말 잘 듣는 새로운 천황을 뽑아서 세웠으니 그가 바로 고묘 천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상 최초로 두 명의 천황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 시대가 바로 남북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자신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일본 유일의 지배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나라 영락제에게다 조공을 보냈고 그로부터 뭐라고 책봉을 받았느냐?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1학기 수업 시간에 이 사람이 일본국 왕으로 책봉이 되었다고 해서 천황이 된 건 아니다. 쇼군이지만 책봉을 받은 명칭이 일본국 왕이었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험 문제에도 냈었고요. 네.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때 일본은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고 감한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감한무역이 단절되었고요. 그러면서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었던 왜구들이 창궐 더욱더 들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하고 있었던 감한무역이 갑자기 왜 단절되었느냐? 사실 몰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유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차피 기억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일본에서 명나라하고 감한무역을 담당했던 상인 가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우치 가문이었고 하나는 호소카와 가문이었습니다. 자, 얘네 둘이 번갈아 가면서 명나라한테 감한무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일본은 명나라에게 몇 년에 한 번 조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지난 시간에 10년에 한 번 조공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당 몇 년에 한 번씩인 거야? 두 개 가문이니까. 자, 10 곱하기 2는 여러분 20년에 한 번씩 조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번에는 오우치 가문이 감한무역하러 갈 차례인데 기다리다 못한 호소카 가문이 지난번에 썼던 감합을 들고 명나라 먼저 가버린 거예요. 자, 조공을 들고 갔습니다. 명나라 영파, 닝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감합 맞춰보니까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지난 거니까 안 맞았겠지, 그죠? 뭐야 이거 안 맞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우치 가문이 보낸 조공무역선이 거기 닝보에 도착을 한 겁니다. 와보니까 이게 웬걸 10년 뒤에 와 있어야 되는 호소카 가문이 먼저 와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여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 항구 닝보 영파에서 오우치 가문하고 호소카 가문이 막 무기를 들고 싸웠어요. 전투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자, 명나라 입장에서 어때요? 짜증나요, 그죠? 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니네 앞으로 이럴 거면 감한무역 하지 마! 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우치 가문 입장에서 어때요? 오우치 가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자기들 순서 지켜서 왔는데 세치게하고 호소카 가문인데 왜 우리도 감한무역 못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명나라가 다시 감한무역을 허용해주게 되는데 센고쿠 시대를 거치면서 오우치 가문이 쫄딱 망해요. 그러면서 감합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상인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감한무역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네,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16세기 중반 이후에 감한무역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이 시기쯤에 해서 일본 상인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특히 어디로 많이 갔느냐? 요거부터 중요합니다. 밑줄 칠게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왜 일본 상인들이 이 시기쯤에 동남아시아 많이 갔느냐? 동남아시아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었느냐? 유럽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기억하자고 한 연도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조선의 건국 1392년,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1492년,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16세기면은 이미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진 뒤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여기에 와 있었던 유럽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역의 거점 같은 것들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16세기 후반 가게 되면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완화해주게 되면서 거기에는 유럽 상인들뿐만 아니라 명나라 상인들도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가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에도 막부는 밑줄 칩시다.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 일본 상인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랬느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에도 막부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남아시아를 동남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게 이른바 슈인장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주십시다. 도항과 무역을 허가한 증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에도 막부에서 너네만 바다 건너가서 무역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무역 허가증을 써줬으니 그 무역 허가증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슈인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에서 무역과 관련된 증서 여러 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배운 게 무엇이었어요? 감합이었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심패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슈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슈인장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한자로는 뭐라고 쓰느냐면은 붉은 주자에 도장 인자를 써서 주인장이라고 하고, 요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슈인장이 됩니다. 왼쪽 위에 보면 그림에 찍혀 있는 붉은색 도장이 있잖아요, 그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증서라고 해서 요거를 주인장, 슈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슈인장을 받은 상인들만 동남아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에도 막부가 교역을 무엇했다는 얘기예요? 교역을 통제했다는 얘기죠. 밑주십시다. 슈인장을 통해서, 슈인장의 발급을 통해서 에도 막부는 교역을 통제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도대체 에도 막부는 왜 갑자기 슈인장을 통해서 무역을 통제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가 막번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쓴 것은 지금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네,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막번 체제 어떤 거라 그랬어요? 중앙은 막부와 쇼군이 통치하고 지방은 여전히 다이묘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라 그랬나요? 이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얘네들이 딴짓하지 못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동남아시아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자,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간 거는 누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럽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유럽을 통해서 받아들인 대표적인 문물 뭐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뭐가 있었나요? 조총이 있었잖아. 조총이 센고쿠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서 강력한 무기로 발휘되면서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앞당겼고 조선이 임진왜란때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다른 다이묘가 아직까지 막부가 가지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를 유럽 상인들로부터 먼저 구입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유롭게 이 무역을 풀어놓게 된다면은 다이묘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우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다이묘의 경제 성장은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 돈 있으면 무기를 사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식량을 지참해서 전쟁을 벌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 사회의 힘은, 파워는 사실 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묘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 더 이상 막부와 쇼군이 다이묘를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에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은 오직 에도 막부만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도 막부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인들, 에도 막부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종사하는 사람들, 다이묘의 무기 구입이나 경제 성장을 돕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인들한테만 뭘 발급해 준 겁니까? 슈인장을 발급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무역을 통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였기 때문에 교역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슈인장의 발급이 이루어졌고, 슈인장을 받은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동남아시아를 왕래하는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역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슈인장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무역을 가지고 슈인장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슈인장 무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실제로 일부 다이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에도 막부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밑줄 칩시다. 일본 내에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크리스트교 전파에 대해서 일본의 크리스트교 전파에 대해서 밑에 선생님이 네온 박스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자, 일본에 가장 먼저 크리스트교를 전파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에스파냐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앙으로 개척에 나선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래서 일본에 조총을 판 게 포르투갈이었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한 게 에스파냐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일본의 크리스트교를 전파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16세기 후반쯤 가게 되면은요, 일본의 신도가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임진 외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다이묘들 가운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서 잘 나가는 다이묘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냐면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군대의 깃발에다가 뭘 그리기도 했었느냐? 자기 군대 깃발에다 뭘 그렸을까? 십자가 그렸어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깃발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체가 크리스트교 신자였던 거예요. 다이묘가 크리스트교를 믿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일본 내에서 크리스트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첫 번째, 밑줄 칠게요. 불교와 신토가 크리스트교의 확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이벌 종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종교가 들어올 때는 원래 기존의 종교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나요? 흥선대원 같은 사람이 천주교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그죠? 왜 박해했어요? 천주교인들이 무엇을 거부했었나요? 제사를 거부했어요. 제사는 성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레머니였어요. 제사를 거부한다, 성리학을 거부한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어요. 조선의 질서를 거부한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가 위험한 종교로 낙인을 찍혀서 박해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크리스트교는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불교와 신토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일본 질서를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점차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무슬림 이슬람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 시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잘 모르는 종교라고 해서, 또는 테러범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그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민주 시민의 모습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불교와 신토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크리스트교의 평등 사상은 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엄격한 신분 질서가 에도막부의 신분 질서인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크리스트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죠?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크리스트교는 천황의 신성함을 무엇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종교예요. 일본에서 천황의 신성함을 부정한다? 요거는 조선시대 때 제사를 거부한다랑 비슷한 의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는 에도막부가 반드시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막을 필요가 있었다. 미치십시다. 그래서 에도막부에서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거는 일본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다 라고 낙인을 찍고 그것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은, 일본에서는 이후에 후미에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요. 자, 이 후미에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요,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 바닥에다 뭘 깔아두느냐? 십자가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조각상, 나무나 청동으로 만든 이런 것들 바닥에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하라고 하느냐? 요거 한번 밟고 지나가 봐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너 왜 못 밟아? 너 천주교 신자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을 시켰던 게 후미에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게 뭐라고 밟고 지나가면은 그냥 살려주고요. 이거 밟아야 되는데 잠깐 망설인다? 너 천주교 신자고 크리스토교 신자고 잡아서 바로 죽였던 게 후미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트교 원래부터 박해 속에서 꽃피는 종교예요. 그죠?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 박해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종교로 퍼져나간 게 크리스트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드마프에서 후미에 같은 것들을 시행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믿고자 했고요. 그러한 에드마프의 금지와 탄압에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신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른바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농민들이 주축이 됐던 이 반란군 규모가 한 4만 명,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꽤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에도막부에서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3배가 넘는 정규군을 투입을 합니다. 당연히 4, 5만 명 정도의 농민군은 에도막부의 12만 군 앞에서 싸우게 되면은 순식간에 진압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도막부가 이들을 진압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신앙심으로 싸우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순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규군이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4개월 넘게 걸리면서 에도막부 결국 진압을 하긴 합니다만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야, 얘네 정말 무서운 애들이다. 앞으로 절대로 일본에서 이런 것들 믿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도막부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치십시다. 해금을 본격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무역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지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35년 슈인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금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슈인장 무역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슈인장 무역 중단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모두가 금지되어 혹시라도 나가서 서양인들 만날까봐 우려가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계속 밑줄 칠게요. 서양인들의 일본 오는 거 허락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됩니다. 서양인들의 내왕 제한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역하는 거 사무역 역시 똑같이 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서양과의 교역에 외국과의 교역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서양인들을 통해서 일본에 나쁜 것만 들어왔나? 그들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적인 것을 가져오지도 않았나? 뭐였죠? 조총이었어요. 그죠? 일본 에도막부 입장에서도 크리스트교의 확산이 두려워서 해금을 하긴 했지만 바다의 문을 걸어 잠그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 사람들하고 아예 다 손절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총같이 좋은 것도 들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다 끊으면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에도막부에게 어느 나라 상인들이 접근하느냐? 네덜란드 상인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걔네들은 성당 다니는 애들이다. 카톨릭이다. 근데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라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실 크리스트교 포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장사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트교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안 그래도 서양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조금 찜찜했던 에도막부,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한테만 교육을 허락할게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에도막부는 해금 정책을 본격화하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것도 오직 딱 한 군데 한 군만 열어줍니다. 뮤지십시다. 어디? 나가사키 딱 한 군데만 열어줘요. 자, 나가사키 위치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여기가 나가사키예요. 그죠? 일본 항구들 가운데 가장 어떤 곳?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에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제일 주석에 있는 곳 딱 한 군데만 열어준 겁니다. 혹시라도 걔네가 또 다른 짓을 할지 모른다. 혹시라도 크리스트교를 접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구석에 있는 한 군데만 딱 열어준 겁니다. 자, 나가사키 계약 옆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대지마라고 써놨는데요. 대지마가 뭐냐면은요. 자, 여기가 나가사키 항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바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네덜란드인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에도막부는 나가사키 앞바다에다가 이렇게 반원 모양의 무엇을 만들어줬냐면은 인공섬을 만들어줬습니다. 요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지마예요. 그리고 여기 나가사키 바다하고 이 대지마 사이에는 다리를 하나 연결시켜놨습니다.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대충 감이 오나요?
네덜란드 배가 들어오면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왔을까? 그렇죠. 네덜란드 배의 경우에는 여기 대지마까지밖에 못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덜란드 상인하고 장사하고 싶은 상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에도마프의 검문소에서 철저하게 신분 검사하고요. 갔다 올 때 당연히 물건 검사 싹 다 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을까 봐.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리 건너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딱 예외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 대표가 일본 쇼군에게 새해 인사하러 갈 때 그때 딱 한 번만 건너올 수 있는 다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네덜란드인들에게 교육을 허용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가사키 앞바다가 간척이 돼서 이 대지마는 그냥 시내 한 거리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축물들, 서양식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가사키는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짬뽕도 유명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카스테라 같은 것도 유명한 지역이에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냐면요, 난학이 발달하게 돼요. 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한자로 화란국 이렇게 표기됐거든요. 그래서 화란국 사람들의 학문이다라는 뜻에서 그거를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발전해 나가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에도마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해금령과 천계령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 늦춰줄게요.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실패 발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청나라와 조공무역을 하고 있었던 조선을 통해서 청나라의 문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도마프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교육한 나라는 딱 3개예요. 뭐인가요? 조선과 청나라 그리고 네덜란드 셋하고만 교육을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삼포에 설치된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육을 했다. 일본은 에도마프 시기에 동남아시아를 왕래하는 상인들에게 휴인장을 발급해서 무역을 통제하려 했으나 이후에 크리스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 다만 어느 나라 서양 상인들한테만 무역을 허락하였다. 네덜란드에게만 허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